창밖의 천둥 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발길 듯 울부짖었다. 섬뜩할 정도로 하얀 번개가 번쩍이자 강남 테헤랄로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이 순식간에 빈소처럼 서늘하게 드러났다. 최민호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파묻히듯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원래의 색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낡아버린 위스키 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잔 속의 얼음은 이미 반이나 녹아버렸고 탁한 호박색 액체는 떨리는 손목을 따라 찰랑거리며 잔벽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꺼져.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거친 사포를 두른 돌멩이처럼 귓가에 닿는 순간 고막을 긁어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육중한 집무용 책상 앞, 스스로를 천재 작곡가라 칭하던 중년 남자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악보를 허둥지둥 줍고 있었다. 남자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고 한 올도 남김없이 빗어넘겼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흉하게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억울함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 뒷부분의 변주야말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말 안 들려? 당장 꺼지라고. 최민호가 맹렬하게 손을 휘둘렀다. 묵직한 위스키 잔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남자 발치에서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라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를 찢어놓았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여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쿵 하고 닫히며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방 안은 다시금 죽음과도 같은 정막에 잠겼다. 오직 통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의 둔탁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최민호는 기력이 다한 듯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지독한 피로가 배어나왔다. 78. 그의 육신은 녹슨 기계와 다를 바 없었다. 모든 부품이 비명을 지르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육체보다 더 아픈 것은 수십 년 전 이미 멈춰버린 심장이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조명을 뚫고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방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다. 피아노 덮개는 열려 있었고 보면대 위에는 유리 액자 속에 밀봉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반쪽짜리 곡이었다. 가장 격정적인 순간에 뚝 끊겨버린 음표들. 그것은 미처 전하지 못한 작별 인사 같기도 했고 상처 속에 박혀 부러진 칼날 같기도 했다. 30년이었다. 그는 이 곡을 완성하는 사람에게 100억 원을 주겠노라고 현상금을 걸었다. 서울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의 투기꾼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온갖 기교를 부렸다. 누군가는 화려한 테크닉으로 빈 곳을 채웠고 누군가는 구슬픈 장송곡을 이어붙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최민호는 품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뚜껑식 회중시계를 꺼냈다.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뚜껑에 새겨진 이제는 형체조차 흐릿한 글고를 어루만졌다. 정아야. 빗물에 젖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토록 내가 미웠니? 나한테 온전한 결말 하나 남겨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내가 사무치게 미웠던 거야? 발끝에서부터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올라왔다. 현기증이 일었다. 의사는 경고했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어쩌면 죽기 전까지 그는 이 곡의 마지막을 영영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같은 시각, 빌딩 지하 2층.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지하주차장 특유의 타이어 고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한지우는 고작 한평 남짓한 보안요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머리 위 낡은 형광등은 찌르르 하는 전류 소리를 내며 불안하게 깜빡거렸고 그 빛 아래 지훈의 창백하지만 선이 굵은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포장지를 뜯어낸 모서리 사이로 말라 비틀어진 밥알이 보였다. 징. 칠이 벗겨진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액정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빛났다.
한지우는 선뜻 휴대폰을 집어들지 못했다. 화면에 뜬 이름 3글자에 시선이 못 박혔다. 집주인 아주머니. 그는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기 전처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멈췄다. 거친 육체 노동으로 자잘한 상처가 난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화면을 밀어냈다. 지훈 총각, 이번 달에도 전세 대출 이자 밀리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은행 독촉은 심하고 우리 아들 결혼식도 코앞이라. 길게 이어진 문장들.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눈을 찔러오는 것 같았다. 지우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그는 다 식어버린 삼각김밥을 집어들어 기계적으로 한 입 빼어 물었다. 차가운 밥알과 비릿한 참치 마요네즈가 입안에서 겉돌았다.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그는 턱이 아플 정도로 힘주어 씹었다.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자신의 인생을 씹어 삼키기라도 하듯이. 24. 고아. 고졸. 모아둔 돈은커녕 갚아도 줄지 않는 학자금 대출과 몸에 맞지 않는 보안요원 유니폼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 욕망과 자본으로 쌓아 올린 이 강남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그는 백조들의 호수에 잘못 흘러들어온 오리 새끼였다. 숨 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 그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깨진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청년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독한 불면증의 흔적이었다. 또 그 꿈 생각이 났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꿈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꿈속 세상은 언제나 은은한 치자꽃 향기로 가득했다. 주변은 온통 부드러운 난색의 빛으로 일렁여 구체적인 사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 길고 창백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손만은 선명했다. 그 손은 지훈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흑백의 건반 위를 이끌었다. 지훈아, 잘 들어봐. 여기서는 조금 더 가볍게 치는 거야? 마치 나비가 꽃잎 위에 내려앉듯이. 꿈속 여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다정했지만 끝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일찍 세상을 떠난 보육원 원장 엄마의 얼굴일 것이라고. 그 곡은 뼈에 새겨지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에 녹아들었다. 음표 하나하나의 흐름, 건반을 누르는 미세한 압력까지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얘야, 한지훈. 넋 놓고 뭐 하고 있어? 무전기에서 보안팀장의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찢어지는 듯한 잡음이 뒤섞였다. 회장실 담당 청소 여사님이 오늘 병간했어. 내가 올라가서 마무리 좀 해. 명심해라. 거기 물건 비싼 거다. 건드려서 기스라도 내는 날엔 내 장기 다 팔아도 못 갚아. 지우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입안에 있던 밥을 미처 삼키지 못해 캑캑거리며 기침을 토해냈다. 그는 급히 물컵을 들어 냉수를 들이키고는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네, 팀장님.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는 반쯤 남은 김밥을 내려놓고 구겨진 제복깃을 매만졌다. 구석에 놓인 청소 도구함을 챙겨 들고 휴게실을 나섰다. 무의식적으로 확인한 휴대폰 시계는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지하 2층에서부터 빠르게 솟구쳐 올라 마침내 숨막히는 숫자 55에서 멈췄다. 딩!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고급스러운 시더우드 향이 훅 끼쳐왔다. 지훈에게는 익숙한 냄새였다. 로비에 외제차를 대놓고 내리는 재벌 2세들에게서 나던 향기. 그것은 돈의 냄새였고 사람을 위압하는 오만과 냉정의 향기였다. 복도에는 두툼한 카페트이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마치 이 공간의 권세가 소리마저 집어삼킨 듯했다. 지훈은 도구함을 들고 조심스럽게 육중한 양문형 마호가니 문을 밀었다. 회장실의 주 조명은 꺼져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비치는 도시의 네온사인과 간헐적으로 번뜩이는 번개만이 희미한 광원이 되어주고 있었다. 거대한 공간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겁게 짓눌려 있어 마치 거대한 맹수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발을 들여놓았다. 공기 중에는 독한 위스키 냄새와 희미한 화약 냄새가 감돌았다.
방금 전 쫓겨난 남자가 남기고 간 극심한 공포의 잔향이었다. 지우는 감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익숙하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파편들이 서슬퍼런 빛을 냈다. 그는 핀셋으로 조각 하나하나를 집어 올렸다. 마치 시한폭탄을 해체하듯 신중한 손놀림이었다. 마지막 조각을 치우고 책상을 닦으려 몸을 일으키던 순간이었다. 우르릉, 쾅.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동시에 성광이 번쩍이며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의 시선이 방중앙에 놓인 피아노를 스치고 지나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둠 속에 고요히 자리 잡은 검은 피아노. 칠흑 같은 표면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깊은 우물처럼 그를 빨아들였다. 그리고 보면대 위, 유리 액자 속의 악보가 설명할 수 없는 인력으로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말도 안 돼. 지우는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움을 느꼈지만 몸은 이미 제멋대로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악보 위 음표들이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검은 콩나물 대가리들, 유려하게 이어지는 이음줄, 그리고 쉼표. 호흡이 가빠졌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꿈속의 그 곡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꿈에서 수천 번도 더 연주했던 그 곡의 앞부분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시감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마치 잃어버린 엄마의 냄새를 맡은 아이처럼 본능적인 갈망이 공포와 규율을 압도했다. 이곳은 금지된 구역이다. 이곳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는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머릿속에서는 멈추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손은 이미 독자적인 생명을 얻은 듯 움직였다. 지우는 쥐고 있던 걸레를 툭 떨어뜨렸다. 독한 세제 때문에 거칠어진 손끝이 떨리며 건반 위로 향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서늘한 감촉에 온몸이 짜릿하게 전율했다. 하지만 곧바로 기이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뇌가 아닌 뼈와 근육이 기억하는 감각이었다. 생각할 필요도 악보를 다시 볼 필요도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딩.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창밖의 폭우 소리도 전세금의 압박도 고아원에서 겪었던 서름도 모두 증발했다. 오직 음악만이 남았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조금 뻣뻣했다. 녹슨 톱니바퀴가 억지로 돌아가는 듯 했다. 멜로디는 끝없는 비탄과 억눌린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처럼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시는 선율. 그것은 최민호가 30년간 끌어안고 살았던 슬픔이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였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여인의 손이 그의 손등을 덮고 이 슬픔의 늪을 건너도록 이끌어 주었다. 지우나, 슬픔이 끝이 아니란다. 꿈속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사랑은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다. 음악은 절정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훈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의 몸이 선율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다. 미간에 맺혀있던 짙은 그늘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성스러운 평온함이 내려앉았다. 원래대로라면 뚝 끊겨야 할 그 지점에서 전혀 새로운 선율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더 이상 찢어질 듯한 절규도 절망적인 읍소도 아니었다. 날카롭게 치솟던 고음이 부드럽게 꺾이며 폭풍우가 지나간 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처럼 따스하게 변주되었다. 그것은 화해였다. 그것은 용서였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저편에서 보내오는 다정한 연서였다. 지우는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건반을 적시는 줄도 몰랐다. 그는 단지 연주했다. 꿈속의 그 여인을 위해, 그리고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 목소리를 위해. 이 후반부의 선율은 마치 거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두 손처럼
전반부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회장실 안쪽, 침실과 연결된 휴게실. 최민호는 방금 응급약을 삼키고 약효가 돌기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였다. 두꺼운 방음 벽을 뚫고 피아노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다. 아니면 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몰래 들어온 것이라 생각했다. 분노가 쇠약해진 신경을 태웠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바닥을 딛고 침대 머리맡에 지팡이를 낚아채듯 쥐고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돌진했다. 어떤 놈이야. 속으로 고함을 지르며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문을 벌컥 여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호통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음악이 변하고 있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음표 하나하나, 조가 바뀌는 순간의 호흡, 약간의 슬픔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더없이 따뜻하게 건반을 누르는 그 특유의 터치. 최민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벼락을 맞은 듯 전신이 굳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쾅 하고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아는 이미 30년 전에 죽었다. 이 세상에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 선율 속의 모든 문장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호 씨, 이제 울지 마요. 민호 씨, 나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민호 씨, 부디 행복하게 살다가 와요. 말라비 틀어진 줄 알았던 눈물샘이 터진 듯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볼품없는 보안요원 제복을 입은 청년이었다. 어깨는 좁고 몸은 야위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눈에는 그 뒷모습이 30년 전 하얀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던 정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음악이 천천히 끝을 향해 걸어갔다. 마지막 몇 개의 음표가 긴 여운을 남기는 한숨처럼 아쉬움과 후련함을 동시에 담아 허공으로 흩어졌다. 지훈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몽롱했던 의식이 현실로 돌아오자 주변을 감싼 정막이 거대한 공포가 되어 그를 덮쳤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회장실에서 감히 피아노를? 숨이 턱 막혀왔다. 그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황급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훈은 뒤를 돌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무조건 빌어야 했다.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하지만 문가에 서 있는 노인을 본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대한민국 경제의 반을 쥐고 흔든다는 냉혈한 살아있는 폭군 최민호 회장이 맨발로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몸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호가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발걸음은 위태로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코앞까지 다가와 흐릿하지만 형형한 눈빛으로 청년의 얼굴을 뜯어보듯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의문, 그리고 미친 듯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너, 누구냐? 최민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손을 뻗어 지훈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다. 어깨뼈가 부서질 듯 아팠다. 누가 가르쳐줬어? 노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텅 빈 회장실을 울리는 절규였다. 그 뒷부분 도대체 누가 가르쳐준 거야? 지훈은 공포에 질려 핏기가 싹 가셨다. 어깨를 파고드는 노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전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영혼의 절규였다. 뭐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꿈에서 배웠다고?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말해. 어서 말해. 최민호가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지훈을 집어삼킬 듯 했다. 극도의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 백지 위로 꿈속 여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토해내고 말았다. 그 보육원 원장 엄마예요. 한지훈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죽음처럼 고요한 방 안에서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지우는 금방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는 노인의 눈빛에 마른 침을 삼켰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무거운 망치가 되어 노인의 가슴을 내리쳤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언젠가 최민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이 곡을 들려주라고요. 우르릉, 쾅. 창밖에서 다시 한번 섬광이 번뜩였다. 지훈의 어깨를 움켜쥐고 있던 최민호의 손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노인의 입술이 격렬하게 경련했고 목구멍에서는 누군가 기도를 조르는 듯 꺽꺽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금 보육원 원장이라고 했나? 최민호의 시선이 지훈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그의 가슴팍에 빗둘게 매달린 보안요원 명찰에 머물렀다. 보안팀 한지훈. 지훈아. 최민호가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다시 둑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지훈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노인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을 심장과 맞닿은 안주머니에 집어넣어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해져 있었다. 정체 모를 얼룩까지 묻어있는 낡은 봉투였지만 그 겉면에는 단아한 필체로 적힌 세 글자가 여전히 선명했다. 비록 세월에 잉크가 번졌을지언정 알아보기에는 충분했다. 민호에게.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는 그 낡은 봉투는 마치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낙엽 같았다. 최민호의 시선이 그 세 글자에 민호에게라는 글고의 본드로 붙인 듯 고정되었다. 그것은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필적이었다. 30년이 지났어도 종이 섬유에 잉크가 스며들어 번졌어도 호자의 마지막 획을 살짝 위로 삐치게 쓰는 그 버릇은 불에 달군 철사처럼 순식간에 그의 망막을 찢어버렸다. 이리 다오. 노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그가 뻗은 양손은 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보물을 만지려는 듯, 혹은 이 모든 것이 죽기 전에 환각일까 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지우는 목이 메어왔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손끝에 봉투가 닿는 순간 최민호는 전신의 뼈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털썩 육중한 페르시아 양탄자 위로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지훈이 놀라 소리치며 부축하려 했다. 손대지 마. 최민호가 짐승의 울음 같은 비명을 토해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두 손으로 편지를 받쳐 들고 있었다. 탁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봉투 위에 먼지를 적셨다. 대기업 회장의 체면 따위는 없었다. 한국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던 그 손으로 그는 서투르고 다급하게 봉투를 뜯어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봉투 귀퉁이가 찢겨나갔다. 얇은 편지지 한 장이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고급스러운 편지지 같은 게 아니었다. 보육권 장부에서 찢어낸 듯 뒷면에 격자 무늬가 인쇄된 거칠고 투박한 종이었다. 창밖의 번개와 책상 위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최민호는 굶주린 사람처럼 글자들을 읽어내려갔다. 민호 씨,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네요. 화내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 시켜서 찾지도 말고요. 이게 내 마지막 투정이니까. 최민호의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다. 숨이 턱 막혀 낡은 풀무질 같은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우는 방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웅크려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기억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그 겨울로 끌려갔다. 경상남도 어느 외진 수녀원 부속 보육권.
유난히 춥고 보일러마저 고장났던 그해 겨울, 원장 엄마는 지훈의 기억 속 유일한 어머니였던 그녀는 소매가 다 해진 낡은 스웨터를 입고 조율도 안 된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지훈에게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다. 항암 치료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생강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지만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녀는 고통을 잊은 듯했다. 지훈아, 그녀는 그 곡의 후반부를 연주하며 창밖의 눈처럼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미움이 아니라 용서란다. 미워하는 건 이를 악물면 그만이지만 용서는 가슴을 찢어서 그 안의 고름을 다 짜내야 하는 거거든. 그때의 지훈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원장 엄마가 울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그녀는 가슴이 미어질 듯 따뜻한 그 곡을 연주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었다. 지금 눈앞에서 오열하는 최민호를 보며 지훈은 비로소 그날 원장 엄마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 최민호가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편지지를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쥔 채 바닥에 엎드렸다. 이마를 양탄자에 지식히며 토해내는 통곡 소리는 절망적일 만큼 무거웠다. 왜 말하지 않았어, 정아야? 왜 그렇게 독하게 굴었어? 노인의 손에서 편지지가 파르르 떨렸다. 우리 아이, 내가 데려갔어요. 민호 씨, 용서해요. 그때 당신 집안은 나도, 그 아이도 받아들일 수 없었잖아요. 나만 사라지면 당신이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숨어들었죠. 이름을 민우라고 지었어요. 눈썹이며 눈매, 황소 같은 고집까지 당신을 쏙 빼닮은 아이였어요. 최민호의 시야가 흐려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 자신과 똑같은 눈매를 가진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하늘이 벌을 내렸나 봐요. 민우가 7살 되던 해에 큰 병을 앓았는데 이겨내질 못했어요. 수녀원 뒷산 늙은 느티나무 아래 묻어주었죠. 그날부터 내 목숨도 반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내 새끼, 내 아들. 최민호의 손가락이 카페토를 파고들었다. 손톱이 뒤집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30년의 추적,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진실이 고작 이런 비극이라니. 그는 그녀가 뼈에 사무치게 자신을 미워해서 떠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홀로 자식을 잃은 고통을 짊어지고 그 외진 곳에서 추억을 끌어안은 채 평생을 보냈던 것이다. 지훈은 무너져 내린 노인의 등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작은 무덤이 기억났다. 매년 식목일이면 원장 엄마는 지훈을 데리고 가서 잡초를 뽑아주곤 했다. 그녀는 늘 그 봉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훈아, 여기 형아가 잠들어 있어. 살아있었다면 내 피아노 소리를 아주 좋아했을 거야. 그 형이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었구나. 최민호는 떨리는 눈으로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다. 민우를 보내고 많은 아이를 거뒀어요. 당신을 향한 사랑, 민우에 대한 죄책감을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죠. 지훈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재능이 있는 아이랍니다. 젊은 시절 당신처럼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그 곡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건 내 유서이자 당신에게 주는 대답이에요. 민호 씨, 이 곡의 뒷부분은 내가 작곡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운 밤마다 만약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상상하다 보니 저절로 흘러나온 선율이에요. 난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저 너무 사랑해서 시들어가는 내 초라한 모습을 당신에게 보이기 싫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 곡을 들어줘요. 마지막 음표가 끝날 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민호 씨 이제 그만 내려놓아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날려쓴 작은 글씨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당신의 첫사랑 말고 매일 저녁 당신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평범한 아내가 되고 싶어요. 회장실 안은 빗소리마저 잦아들어 적막강산이었다. 최민호는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오랫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물에 젖어 손바닥에 달라붙은 편지지는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30년 묵은 집착을 지져 없애고 있었다. 이게 대답이었구나. 반평생 그를 괴롭혔던 불면의 밤,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미완성 악보는 사실 시공간과 죽음을 넘어 그녀가 보내온 포옹이었다. 그녀는 미움을 품고 떠난 게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그를 대신해 속죄하고 그를 대신해 세상을 사랑하다 간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민호가 천천히 허리를 폈다.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동작이 느렸지만 탁한 눈동자에 서려있던 도끼와 우울은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비개인 하늘 같은 맑은 슬픔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아주 자세히 뜯어보듯 바라보았다. 거친 육체노동으로 투박해진 손, 싸구려 제복을 입고도 꼿꼿한 등, 그리고 야윈 얼굴 위에서 유난히 맑게 빛나는 눈동자. 얘야. 최민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지만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이름이 한지훈이라고 했나? 지훈은 바지 옆단 봉제선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 회장님. 이리 오너라. 최민호가 손짓하며 자신의 옆바닥을 툭툭 쳤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가 노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최민호가 손을 뻗었다. 검버섯과 주름이 가득한 손이 떨리며 지훈의 뺨을 어루만졌다. 펜대를 굴리느라 생긴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바닥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따뜻했다. 그 사람 갈 때 많이 아파했니? 지훈은 심장을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노인의 눈 밑에 고인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마주하자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툭 터져나왔다.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그날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원장 엄마는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누군가 데리러 왔다고요? 웃으면서 가셨어요. 최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시금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웃으면서 갔으면 됐다, 그거면 됐다. 그는 30년 묵은 탁기를 토해내듯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 지훈의 어깨 너머 검은색 스타인의 피아노를 응시했다. 다시 한번 쳐주겠니? 최민호가 나직하게 부탁했다. 그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만 온전하게 들려다오. 이번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고 싶구나. 지훈은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로 향했다. 의자에 앉아 건반 위에 양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공포도 압박감도 벼랑 끝을 걷는 듯한 전율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원장 엄마의 온화한 미소와 치자꽃 향기 가득했던 꿈, 그리고 등 뒤에 있는 고독한 노인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딩. 다시금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연주는 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었다. 음표 하나하나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영롱한 물방울 같았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영혼의 대화였고 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였으며 사랑과 고통이 얽혀 만들어낸 하모니였다. 최민호는 소파 다리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음악 속에서 그는 30년 전 그날 오후를 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던 날 하얀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던 정아의 모습. 민호 씨, 이 곡 아직 다 못 썼어요. 괜찮아. 평생을 들여서 같이 쓰면 되지. 그때의 약속은 깨져버렸지만 지금 이 순간 흐르는 선율 속에서 조각난 약속들은 다시 이어져 또 다른 영원함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음악이 서서히 끝을 향해 갔다. 마지막 화음을 누르는 지훈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볍고 길었다. 긴 여운이 텅 빈 회장실을 감돌며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정한 작별 인사였다. 어느새 창밖에 비가 그쳐 있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구름을 뚫고 나온 희미한 아침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넘어들어와 피아노의 검은 칠 위로, 그리고 최민호의 눈물 자국 난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떠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지난 30년 동안 보았던
그 어떤 일출보다 깨끗한 아침이었다. 지훈아. 최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이 곡에 제목이 있느냐? 지훈은 아침 햇살 속에 앉아있는 노인을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원장 엄마가 그러셨어요. 제목은 이 곡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붙여줄 거라고요. 최민호는 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발 아래 깨어나는 도시를,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저 발밑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세상을 가지는 것이라 믿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여자가 남긴 곡 하나가 그의 텅 빈 영혼을 가득 채웠다. 영원한 용서. 최민호가 나직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가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한 심판자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자의 자비와 새로운 희망을 보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오늘부로 보안요원 일은 그만두거라. 지훈은 멍하니 있다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회장님,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피아노를 치든 작곡을 하든 그 사람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든. 최민호는 단호하지만 어딘가 할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전세 대출 걱정도 그 속물 같은 집주인 걱정도 할 필요 없다. 내가 그 사람이 선택한 아이라면 곧 내 아이나 다름없으니까. 지훈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그리고 최민호는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이랑 재무팀 소집해서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의 목소리에 다시금 예전의 위엄이 실렸지만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던 냉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재단을 하나 설립할 거야. 이름은 정아자선재단으로 하지? 내 명의로 된 모든 지분과 자산, 지훈 군에게 줄 교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부 기부하겠네. 지훈 군처럼 재능은 있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고아들을 후원하는 게 주 목적이야. 수학이 넘어 김비서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다. 내 말 들었나? 네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최민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가루가 되어 흩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엉망이 된 지훈의 제복깃을 매만져 정리해 주었다. 마치 외출하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아버지처럼 자연스러운 손길이었다. 지훈은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눈물만은 멈추지 않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장 엄마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런 손길을 건넨 적이 없었다. 지훈아. 최민호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맙다. 그 사람을 다시 내 곁으로 데려와 줘서.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져 회장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검은 피아노 곁에 노인과 청년이 나란히 서 있었다. 공기 중에 배어있던 묵은 위스키 냄새는 사라지고 비 온 뒤에 흙내음 같은 싱그러운 향기가 채워졌다. 그것은 재생의 냄새였다. 보면대 위 누렇게 바랜 악보, 비어있던 그 뒷부분에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피날레를 적어넣고 있는 듯했다. 어떤 사랑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람 속에, 빗줄기 속에, 그리고 흑백 건반의 떨림 속에 숨어 영원히 살아 숨쉰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